네, 여러분, 이제 다시 또 3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은 Securities Market인데 주로 이제 Security 중에서 주식을 많이 다루게 되겠는데요. 자, 기업이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한다. 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 금융시장에서도 CP를 발행을 해서도 그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있고, 자, 머니마켓 이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그 은행 대출을 썼는데, 이 은행 대출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뭐 머니마켓에서의 거래냐라고 본다면 이건 사실 이 기관형 금융이냐 시장형 금융이냐를 얘기를 할 때 주로 이제 기관형 금융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하여튼 그 이 단기로 은행에서 뭐 대출한다 뭐 이런 그 의미인데, 자, 하여튼 그것도 그러니까 단기 금융 시장이 어디까지 포괄을 하느냐, 이 머니마켓이 어디까지 포괄을 하느냐, 이것도 사실 그렇게 명확한 어떤 기준이나 뭐 그런 거는 없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이 만약에 머니마켓 단기 금융 시장에서 조달을 한다, 그러면 주로 CP를 발행을 하죠. CP. 근데 CP는 주로 이제 주로 91일물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많이 그 사용이 됐었었는데, 최근에는 무슨 5년 만기 CP 뭐 이런 것도 막 그 발행을 해요. 이 그 기업들이. 자, 기업들 중에서 일반 그 기업들도 있고 또 금융기관 중에서 이제 주로 그 은행, 증권사 뭐 이런 데가 또 CP를 발행을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기업들이 그 단기 금융 시장에서 또 짧은 만기로 자금 조달 가능하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자기네 그 운전자본 어떤 투자를 위한 자본이 아니라 주로 단기에는 이제 운전자본을 그 조달하고자 하는 것이고, 어 또 장기로 자금 조달한다. 요게 이제 바로 이 캐피탈 마켓인데, 자, 장기로 자금 조달하는 게 이제 시장에서 할 수도 있고 기관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기도 사실은 이런 단기 금융시장 시장에서 할 수도 있고 요 기관에서 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기관형 금융이 사실 또 여기 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요뭐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기 다시 보면은 주로 시장형 금융으로 파이낸싱을 한다. 그러면 시장에서 자기네 신용으로 전혀 기관 끼지 않고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그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으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기타 뭐 CB나 뭐 또는 BW나 뭐 앞서 얘기했던 RC PS나 뭐 또는 우선주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그 증권들을 발행을 해서 직접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자본 공여자를 를 다이렉트하게 접하여 어떤 자본 조달을 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게 직접 금융 시장이고 또 그게 바로 시장형 금융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종류의 그런 그 이 증권들이 발행이 되고, 자, 그 중에 보통주만 자기 자본이고 이 나머지는 다 이제 그 타인 자본 또는 그 매짠인 그 하이브리드한 그런 그 어떤 자본 조달 수단이다, 증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로 이제 파이낸셜 마켓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기업 금융 분야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시장 그 이 단기 금융 시장이나 또는 그 채권 시장, 주식 시장 등의 그런 캐피탈 마켓 자본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사실은 은행이. 근데 지금 우리 지금 현재 그 이 투자와 재무 교과에서는 은행 쪽에서 은행 쪽을 통해서 어떤 그 금융 거래가 이루어져서 기업의 자본 조달이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기관형 금융은 지금 우리 코스에서는 잘 안 다루는 거죠. 이 금융 투자 또는 투자론에서는 이 문제는 주로 우리 경제학과에서 화폐금융론, 우리 흔히 화금론이라고 하죠. 화금론 또는 또 주로 이제 그 은행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둔 그런 여러 가지 그 교과목들이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이제 우리 과에는 지금 개설되어 있지 않지만 경영학과에 보면 이제 금융기관 경영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은행들을 또 많이 그 다루게 되죠. 자, 그래서 하여튼 그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어떤 이 금융, 특히 이제 기업 금융 분야에서 기관형 금융이 있고 시장형 금융이 있고 이 둘 간이 상당히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고, 자, 이쪽을 기관형 금융을 보통 우리가 또 간접금융 시장이다 또는 간접금융이다 또는 시장형 금융 직접금융 시장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좀 아주 명확한 기준이나 어떤 절대적인 그런 기준은 없는데, 이게 사실 이제 금융에서는 그 좀 우리 순수 경제학하고 좀 달리 그 용어들이 완벽하게 이 용어는 이런 의미고 저 용어는 저런 의미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잘 정의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이 컨텍스트 따라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게 그 이 증권시장 또는 자본시장을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은행의 기관형 금융까지 다 포함을 하는 그 넓은 의미의 이 파이낸셜 마켓을 얘기를 하는 거냐, 심지어는 사적
섞인 관계 하에서 돈 빌리고 빌려주는 그런 어떤 사적 거래의 시장들까지도 같이 다 포함을 하는 거냐에 대해서를 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리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는 뭐 이렇게 뭘 외우고 뭐 이런 것보다도 좀 많이 읽고 보고 또 보면서 또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증권을 발행해서, 그러니까 증권을 뭐해서 발행해서, 보통 이제 우리 주식은 유상증자, 뭐 채권 발행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이건 이제 발행한다고 하기도 하고 증권 매각한다고 하기도 하고 증권 매출한다고 하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 증권이라 하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주식과 주로 그 채권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앞서 얘기했던 BW, 뭐 CB 또는 우선주 이런 등의 어떤 하이브리드한 증권 이런 것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직접 금융 시장이고, 이건 바로 어디에 그 시장형 금융, 시장형, 그러니까 단기는 머니마켓에서 장기는 캐피탈 마켓, 캐피탈 마켓인지 크게는 주식시장 아니면 채권시장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규 증권을 발행을 한다. 주로 이제 여기서는 IPO 이런 것들은 채권을 발행한다를 갖고 IPO라고 하지 않죠. 이제 주로 다 우리가 주로 그 주식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2장 챕터 3의 제목이 Securities Market이기 때문에 여기서 Security라고 하는 게 Securities라고 하는 게 증권인데, 증권이 꼭 주식만은 의미를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 책은 주로 이 주식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3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IPO 전에 설명했죠. 이 IPO하고 나는 보통 이제 리스팅을 하면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IPO가 기업 공개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 자, 유상증자,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뭐 이 플로트라고 하기도 하고 SEO라고 하기도 하는데 Seasoned Equity Offering 이라고 해서 신규 주식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신규 주식을. 자, 그럼 신규 주식이 아닌 걸 발행하는 경우도 있느냐? 자, 신규 주식은 없었던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100주가 발행되어 있는데 신규를 발행했다. 그 20주를 발행했다. 그러면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수가 총 얼마가 된다? 120주가 되도록 하는 거죠. 신규 주식 발행, 다시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그럼 신규 아닌 것도 있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기업이 앞서 얘기했듯이 자사주 매입을 하죠.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자, 그래서 그 당기 순이익이 남아서 그 배당을 안 하고 주주들에게 그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100주, 우리 회사 주식 100주를 자사주 매입을 했다. 자, 이런 경우 이제 두 가지 의사 결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보유한다. 두 번째, 이거를 소각한다. 그럼 요건 이제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아예 증권에서 아예 없애버리는 거고, 보유하고 있다가 또 여차하면 돈이 없네 하면서 이걸 또 팔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또 자기 주식을 또 파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식을 또 그 팔아서 또 돈을 이 현금을 조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는, 자, 그 기존 발행된 주식은 이제 구주라고 하고, 또 새로 발행되는 주식은 이제 신주라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KRX 같은 이런 그 주식 시장은 신주 시장이 아니라 주로 다 구주 시장이다. 이미 발행된 주식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신주가 발행되는 거는 이 처음에 IPO 할 때 신주가 발행되거나, 또 삼성전자 같이 굉장히 그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그런 기업들도 추가적인 어떤 자본 조달을 하기 위해서 신주를 또 새롭게 발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초에 발행된 주식이 지금까지 계속 그 주식이 다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자, 일부는 회수했다가 소각하기도 하고 다시 또 신주 발행하기도 하고, 또 그 자사주 매입을 했다가 그걸 또 다시 또 팔기도 하고, 또 신주 또 발행하기도 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던 거죠. 지난 한 40-50여간. 자, 그래서 실무에서는 주로 우리가 구주와 신주 이런 그 용어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주는 뭐고 신주는 뭐다, 기발행된 증권을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당장 새롭게 발행되는 증권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증권의 그 발행 시장이 있고 유통 시장이 있는 거죠. 앞서 얘기했듯이 프라이머리 마켓이 있고 세컨더리 마켓이 있고, 이게 만약에 물건들도 프라이머리 마켓과 세컨더리 마켓이 구분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자동차 시장입니다. 자동차 신차 시장은 프라이머리 마켓이고, 중고차 시장은 세컨더리 마켓이에요. 세컨더리잖아, 그렇죠?
세컨더리 마켓. 자, 그래서 이 증권에서는 이제 신차와 중고차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물품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사용했다든가 감가상각됐다든가 뭐 마모됐다든가 뭐 부패했다든가 뭐 일부를 도난당했다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거는. 그렇죠? 근데 이거 신차하고 중고차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신차고 여기는 중고차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인데, 이 증권이라고 하는 건 사실 특히 이제 보통주면은 종류형 보통주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새롭게 발행되는 신주도 결국은 뭐다 구주하고 같다. 그 조건이 특히 이제 주식의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 금융시장에서는 특히 증권시장에서 우리가 이 프라이머리 마켓이냐, 그 신주가 발행되는 시장이냐, 아니면은 이 세컨더리 구주가 유통되는 구주 유통 시장이냐, 요거 이제 잘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건 이제 뭐 특히 이제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발행 시장에서 증권이 발행되면서 그때 비로소 돈이 기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캐시가. 신주가 발행될 때 구주가 KRX 시장에서 계속 사고 팔린다. 이거는 그냥 투자자들, 소유권자들만 계속 왔다 갔다 바뀌는 거고, 그러는 와중에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 건데,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돈이 기업으로 들어가고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기업에서 돈이 빠지고 이런 거 전혀 무관해요. 이미 발행된 주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 아무리 많이 거래가 이루어진다 한들,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한들 간에 이미 한번 처음 발행될 때만 자본 조달이 있었던 거고, 그렇게 발행된 주식이 결국은 KRX 시장에서 이 구주 유통 시장에서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 소유권자만 바뀌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요게 이제 그 유통 시장이 되겠는데, 자,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이 현금 자본 조달, 그 투자 자본을 조달하는 그 시장은 구주 유통 시장, 세컨더리 마켓이 아니라 신주 발행 시장, 프라이머리 마켓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해 보시고요. 자, 방식에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행할 때 공모 발행하냐 사모 발행하냐 이런 건데, 이 공모로 자, 여기서 영어 잘 보세요. Public Offering입니다. 요거는 Private Offering이 아니라 Private Placement죠. Private 뭐야? Placement예요. 용어가 좀 달라. 그쵸? 프라이빗 오퍼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가 사모로서 보다 정확한 말이다 라고 하는 거고, 자, 공모 발행은 일단 대규모 발행이고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규제 당국이,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감독원, 미국에서는 SEC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증권의 공모 발행은 처음 발행할 때부터 굉장히 타이트하게 감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로 뭐 조 단위로 막 발행이 되거든. 적어도 특히 대기업들 1조 발행한다, 2조 발행한다, 3조 발행한다.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가 IPO하면서 얼마의 그 자본이 조달됐는지를 한번 보세요. 카카오 게임즈 굉장히 크단 말이죠. 크고, 또 그런 식으로 발행이 되면서 불특정 다수가 인수를 할 수가 있고, 이 불특정 다수는 선수들이 아닌 그냥 일반 개인들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규제 당국이 이 공모 발행은 철저하게 규제를 합니다. 우리나라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식을 공모 발행한다든가 채권을 공모 발행하는 그 절차도 굉장히 빡시고, 그리고 규제 당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점검과 감시,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SEC가 그래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펙티브 판단이 나와서 결국 시장에 팔릴 때까지 이게 몇 개월이 걸리는 그런 굉장히 지난한 이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공모고, 좀 소규모, 중소규모로 조달을 하거나 불특정 다수한테다가 증권 파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 주로 기관들 또는 이 개인 중에서도 부유층들, 그래서 아주 소수의 적은 어떤 주로 이제 선수들에게만 판다. 예를 들어서 채권을 1,000억 원어치 발행한다, 뭐 이런 거예요. 또는 주식을 잠시 한 2천억 원어치 발행을 한다. 공모까지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는 그 기관들에게 연락해서 증권사, 은행, 보험사, 기타 펀드, 또는 뭐 외국계 뭐 증권사 뭐 등등등 이렇게, 또는 어떤 잘 아는 어떤 사적인 개인, 근데 부자인 개인, 이런데 연락해서 그냥 우리가 이번에 2천억 원어치의 채권 발행한다, 2천억 원어치의 뭐 BW 발행한다, 또는 2천억 원어치의 어떤 주식 발행한다. 자, 그럴 경우 이제 우리가 사모를 하게 되는 거죠. 사모. 그게 바로 이 플레이스먼트 사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사모펀드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사모펀드의 반대말이 공모펀드인 건 아시죠? 공모펀드. 자, 그래서 이게 사적으로 그냥 뭔가 비밀리에 하면은 사모펀드고 공적으로 뭔가 이 공개되게 하면 공모펀드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공모와 사모는 자, 이 펀드라고 하는 것도 이 펀드 투자자를 모은다라고 하는 것이 펀드 지분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펀드 지분이 이제 보통 그게 증권의 형태일 수도 있고, 이제 하나의 펀드가 회사로서, 아니면 소위 이제 수익증권 형태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형태가 될 수가 있겠는데, 이 펀드도 펀드 투자자를 모은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어떤 특정 주식형 펀드에다 가입을 한다, 이 얘기는 그 펀드가 발행을 하는 그 이 펀드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을 내가 산다, 이거랑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물론 내가 뭐 펀드에 가입을 하면서 내가 무슨 증권을 샀니 말았니 이런 거는 이제 투자자들은 모르지만 계약상으로는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펀드가 이 증권을 발행을 하는 거, 그렇게 조달된 그 자본이 있고, 이걸 이제 운용을 해주고, 적절히 잘 운용을 해주고, 그 이익을 어떻게, 이익과 원금을 다 누구에게, 그 투자자들에게 다시 또 배분을 해주고, 뭐 이런 수고에 따른 자기네가 그 펀드 운용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펀드 운용 수수료, 특히 이제 관리 보수가 있고 또 성과 보수가 있고, 뭐 이런 그 보수들 보통 이제 다 합쳐서, 공모 펀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합쳐서 한 1% 근방 정도. 자, 사모 펀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관리 보수가 2%, 성과 보수가 수익금의 20%뭐 이렇습니다. 성과대로. 자, 그런 건데, 자, 이 사모하고 공모의 근본적인 의미는, 특히 이제 사모펀드, 공모펀드, 요즘 이제 워낙 그 우리 그 라임 자산운용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요 용어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렇죠? 펀드가 자기네가 자산 운용을 해주려고 돈을 모아야 되잖아. 모아야 되면 자기네가 증권을 발행하는데, 그거를 공모로 방식으로 발행을 하면은 그게 공모펀드고, 사모 방식으로 발행하면 그게 사모펀드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사모펀드와 공모펀드의. 이 사모와 공모의 의미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의미 그대로입니다. 증권을 판매하는데 또는 증권을 발행하는데, 대규모로 발행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발행을 하면서 규제 당국으로부터의 타이트한 규제를 받는 방식이냐, 아니면 소규모로 발행하고 소수한테 또는 주로 전문가들 또는 부유층한테만 아름아름으로 판매를 하면서 규제 당국의 규제를 잘 안 받는 방식으로 판매를 할 것이냐, 그 차이에 있는 겁니다. 사모냐 공모냐는. 그래서 사모 방식으로 그 이 투자금을 모은 펀드가 사모 펀드고, 공모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은 펀드가 바로 이 공모 펀드가 되겠는데요. 자, 이 사모 펀드는 크게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주로 벤처기업 투자하는 펀드죠. 그거 말고 이제 헤지 펀드가 있어요. 헤지 펀드. 최근에 이제 무슨 알펜하임이라든가 무슨 라임이라든가 무슨 뭐 옵티머스라든가 이런 지금 우리 신문 지상에서 종종 보이는 어떤 그 크게 부실화된 이런 사모펀드 100%다 여기입니다. 헤지펀드고, 지금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나 이제 벤처 캐피탈 펀드에서는 뭐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 발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잘못 알려져 있기는, 우리가 PEF가 이꼬르 사모펀드다,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고, 자, 사모펀드는 단지 그 이 펀드 투자금을 공모 방식으로 증권 발행할 거냐, 사모 방식으로 증권 발행할 거냐, 그 차이에 있는 거고, 대표적인 사모펀드의 유형은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아니면 헤지펀드 두 가지인데, 최근에 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모펀드는 헤지펀드입니다. PEF는 아니에요. 벤처캐피탈 펀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르겠지만은, 지금 상당히 부실화되고, 지금 이 투자 큰 손실을 봐서 이 투자자에게 피해를 미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그 큰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데는 전부 다 부실화된 다 그 헤지펀드들이 되겠고요. 지금 국내 헤지펀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 헤지펀드들이 그 특히 이 헤지펀드 운용자들의 배임 횡령 말고도 투자를 잘못해서 굉장히 큰 손실을 본 그런 사태가 최근에 그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컨더리 마켓, 그 우리가 증권에 있어서 그 프라이머리 마켓하고 세컨더리 마켓을 구별을 해야 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
프라이머리 마켓은 발행 시장이고, 저 세컨더리 마켓은 구주의 유통 시장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지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유통 시장이 왜 있을까? 기업으로 돈이 안 들어간 다음에 주가가 올라도 기업으로 안 들어가, 주가가 빠져도 기업으로 돈이 안 빠지고, 기업으로 돈 들어갈 때는 언제밖에 없어요? 발행 시장에서 이 증권 발행할 때밖에 없고요. 신주가 이미 발행돼서 구주가 돼서 시장에서 유통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전혀 기업으로 돈이 들락날락 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통시장 이거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이거 왜 있는 걸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 자동차를 봐도 이 굉장히 왜 이 중고차 시장이 왜 중요하냐 이걸 알 수가 있는데, 내가 자동차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의사결정을 할 때 중고차 시장이 없다 이러면 내가 자동차 잘 안 사요. 물론 이제 중고차 시장은 있죠. 중고차 시장은 당연히 있는데, 내가 현대차 뭐 예를 들어서 소나타를 내가 신차로 사서 내가 한 2, 3년 후에 이 소나타 중고차 시장이 있냐, 그래서 적정 가격에 내가 잘 이걸 팔 수가 있냐, 아니면 아예 없냐, 에 따라서 내가 소나타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없죠. 물론 이제 시장은 있습니다. 시장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국내 시장에서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하죠. 국산차는 좀 상당히 중고차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디스카운트가 되는데, 외제차는 조금 덜 디스카운트가 된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내가 국산차를 살 것이냐 외제차를 살 것이냐 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고차 시장이 있다 없다의 문제보다, 내가 다시 2, 3년 후에 중고차 시장에 내놨을 때 몇 퍼센트나 디스카운트 될 것인가, 몇 퍼센트나 디스카운트 될 것인가, 요게 굉장히 또 중요한 관심사란 말이에요. 이 자동차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도, 채권 시장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한번 신주를 인수해서 이거를 갖다 팔 유통 시장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KRX에서 상장이 안 된 어떤 비상장 시장 이런 데죠. 비상장 주식은 문제가 발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비상장 주식을 이 투자자가 인수해서 여차하면 팔아야 되는데, 이 비상장 주식은 그럴 데가 없잖아요. 상장을 못했으니까. KRX는 그런 게 KRX의 주식 상장된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유통시장이 있을 때 신주 발행도 더 원활하게 잘 되는 겁니다. 이 유통시장이 없으면은 신주 발행이 잘 안 돼요. 투자자가 모이지가 않고, 일단 투자자가 여기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유통시장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이 신주 내가 인수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는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을 해서 훨씬 더 가격을 깎아서 네가 팔아라, 많이 디스카운트를 할 거란 말이죠. 많이 할인을 한단 말이죠.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통시장이 잘 발달해 있다라는 것과 유통시장이 아예 없다,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고, 유통시장이 있긴 있으되 잘 작동하는 유통시장과 잘 작동하지 않는 유통시장 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후진국, 저개발국에 가면은 주식시장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잘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런 경우에는 그런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신규 주식을 이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시장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게 원활하게 작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유통시장이. 그래야 발행시장도 잘 돌아갈 수가 있는 거고, 중고차 시장에서 뭔가 이게 잘 돌아가줘야 신차 시장이 잘 되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 원리가 되겠고요. 자, 또 하나는 유통시장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야 자기네가 신주를 당장 발행할 때 옛날에는 주당 5,000원에 발행을 했는데, 주가가 주당 10만원에 올랐으면은 이 KRX에서 거래를 하면서 이제는 주당 얼마에 10만원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다 주식을 비싸게 팔아서 우리가 기업점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코스트 오브 캐피탈이라고 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코스트 오브 에쿼티 캐피탈, 자기 자본 비용이죠. 자본 비용을 낮출 수가 있다는 거다. 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할인율이 크다는 얘기고, 이 코스트 오브 캐피탈, 이 자본 비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가격과 자본 비용, 가격과 수익률, 가격과 할인율 무슨 관계? 반대 관계. 누차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이것도 기업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없지만, 기업이 지금 당장 신주를 발행하면은 요 가격에 발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공모가를 이 시장에서 지금 선정된 이 높은 가격으로 이 선정해서 공모가를 정해서 팔아도 무리가 없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도 상당히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인베스트먼트 뱅킹 그 어레인지먼트라고 하는 것은 저 인베스트 뱅크 다시 투자은행 증권사가 되겠는데, 자 지금 결국 이제 그 예전에 그 미국에 잘 나가던 메릴 린치 그 골드만삭스 뭐 베어스턴스 또는 영국 뭐 바클레이스 뭐 이런데요. 그리고 뭐 스위스의 무슨 UBC 뭐 이런데. 자, 한국에서는 이제 증권사라고 하기도 하고 금융투자회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여기가 그야말로 이제 직접 금융시장, 특히 이제 기업들이 주식과 채권을 발행을 할 때 기업들이 자기네 노력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자, 증권 발행하는 업무를 외주 주는 거죠. 그 외주를 맡아서 하는 금융기관이 바로 증권사나 투자은행, 다시 금융투자회사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 상업은행은 이런 증권 발행 업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은증분리 규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규제입니다. 은행업이라고 하는 게 증권업까지 같이 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증권업의 가장 핵심, 그게 바로 뭐다? 이 기업들이 증권 발행할 때, 특히 이제 주식, 물론 채권도 있지만 주식 발행할 때, 그걸 기업들이 직접 들고 나가서 자기네가 직접 투자자 만나서 증권 발행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또 규제 당국도 만나야 되고, 또 규제 당국과 의사소통도 해야 되고, 또 변호사도 써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있어요. 이게 직접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행 가서 그냥 돈 빌려오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내가 은행 가서 100조 빌린다, 3조 빌린다,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내가 증권 3조 발행한다, 이런 됩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들은. 그래서 특히 이제 크게 성장한 기업들은 은행에서 자본 조달, 그 대출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증권 발행하는 거를 보통 이제 많이 더 선호를 하죠. 훨씬 더 이제 비용도 더 적게 들고 자기네가 더 대규모로 발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권 발행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증권 발행하는 그 데스크를 자기네 회사에다 두는 게 별로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증권 발행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2, 3년에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건데, 그 데스크를 그냥 놀리고 있다가 2, 3년에 한 번씩 이 발행 어떤 증권 발행 부서를 하나 두고 있다가 평상시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죠.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 2, 3년에 한 번씩 1조 발행한다. 또 그 다음 한 3, 4년 지나서 2조 발행한다. 3, 4년에 한 번씩 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업 내에 어떤 이 인터널하게 어떤 내부 부서로 내부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증권 발행 업무가. 그래서 그 틈새 시장을 금융기관이 치고 들어간 거죠. 주로 미국에서 이제 주로 증권사, 투자은행들이 바로 그런 업무들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주로 이제 증권업이고 증권 발행 업무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여러분들 나중에 그 증권사라고 하는 이런 회사,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은행, 또 이제 금융투자회사, 이런데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적어도 여러분들 이건 알아야 돼요. 자, 은행이 하는 업무가 뭡니까? 기본적인 업무가 뭡니까? 이건 다 알죠. 여신과 수신이지. 수신 예금 받아서 대출해준다. 그래서 예대 마진으로, 기본적으로 예대 마진으로 이 은행의 그 이익을 추구한다.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부대 그 서비스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뭐 ATM기라든가 쓴다든가, 뭐 자금 이체를 한다든가, 공과금 납부를 한다든가, 뭐 등등 다 우리가 다양하게 은행의 서비스들 다 활용을 하고 있고, 핵심은 이거다. 여신과 수신이다. 은행은. 근데 증권사는 수신이 안 돼요. 이건 상업은행이 아니고 이건 일종의 그 투자은행, 증권업을 하는 데기 때문에 이건 수신이 안 돼. 예적금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증권사 저축 이런 거 본 적 없잖아요. 그쵸? 자, 증권사는 뭐 하는 데냐? 자, 첫 번째 기업금융을 합니다. 기업금융이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인베스트먼트 뱅킹, 주로 이제 증권 발행, 증권을 이 신규 발행하는 이 역할. 보통 우리가 언더라이팅 업무다, 인수 업무다, 뭐다? 언더라이팅 업무다, 이렇게 부르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IB 업무 또는 기업금융 업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업금융 업무가. 자, 두 번째가 뭐가 있느냐? 두 번째, 중개업이 있다. 중개업. 무슨 중개업이냐? 우리가 개인들이 이 KRX에다가 직접 다이렉트하게 꽂아서 여기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에다가 계좌를 터가지고 개인이 여기 들어와서 계좌에서 전자적으로 뭐 온라인으로 하든지 모바일로 하든지, 아니면 증권사 객장 가서 하든지, 아니면 전화해서 하든지 간에, 하여튼 증권사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한단 말이죠. 이 KLX에서. 그게 바로 중개업입니다. 중개업. 브로커리지. 뭐 이런 중개업을 하고,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요즘 0.000 뭐 한 1% 정도의 수익 수수료,
수수료를 그 받는 거죠. 굉장히 작지만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은 이 어떤 이 브로커리지 그 수수료도 상당히 클 수가 있고요. 자, 증권사 크게 그리고 하나 세 가지, 요 세 가지인데 IB 업무가 있고 중개업 업무가 있고 중개업 브로커리지가 있고 세 번째 PI라고 해서 Principal Investment, 다시 말해서 자기 자본 투자예요. 자기 자본 투자. 증권사가 은행만큼, 자, 은행은요 웬만한 우리나라 은행들 자산 규모가 200조입니다. 엄청 크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증권사가 미래 아니면 삼성일 텐데 여기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총 자산 규모가 100조 이런 거 안 되고 많아야 10에서 한 20조 그 정도 될 겁니다.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그 증권사 중에 가장 큰 증권사가 아마 삼성증권 아니면 미래에셋 대우증권일 텐데 거기 증권사가 은행 중에서 그 자산 규모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웬만한 상업은행은 그 자산 규모 보통 한 200조는 넘어요. 이게 그러니까 은행이 훨씬 더 규모가 크죠. 보험사는 상당히 큰데 증권사는 굉장히 작은데 자, 그래도 왜냐면 이제 기본적인 수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증권사도 뭐가 있어? 자기 자본이 있고 뭔가 이게 부채 자본이 있는 거죠. 부채, 타인 자본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본 요거를 자기네가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증권의 형태로 그 증권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에다가 잘 운용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자기 자본을. 이 증권사가. 그래서 이 프린시플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PI. 그래서 증권사 업무 첫 번째 IB 업무가 있다. 자, 두 번째 브로커리지 업무가 있다. 세 번째 뭐가 있다? PI 업무가 있다. 요거 여러분 혹시 뭐 증권사 취업할 때 종종 잘 질문 나오는 그 어떤 면접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은행은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수신과 여신이죠. 수신과 여신. 자, 그러면 기업이 왜 다이렉트하게 투자자하고 직접적으로 못 만나느냐? 아까 얘기했죠. 이게 직접적으로 아니죠. 그게 아니고 직접적 못 만나는 게 아니라 내부 부서를 왜 안 들어오냐 하는 거. 그래서 거기를 IB가 그 연결을 해준다는 건데 그럼 왜 이렇게 IB 통해서 하냐? 자기네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냐? 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실제 구글이 이거 IB 안 끼고 투자은행 안 끼고 자기네가 직접 증권 발행했습니다. 구글 처음 뭐 할 때? IPO 할 때. 그쯤 되어야 다이렉트하게 만나는 게 가능해요. 그냥 기업이 내가 이번에 주식을 2조 원어치 발행할래라고 인터넷에만 띄워도 자기네 홈페이지만 띄워도 투자자들이 서로 와서 내가 이 주식 좀 살 수 있을까요? 문의를 한단 말이죠. 그런 특수한 사례 외에는 자기네가 기업이 직접적으로 투자자를 모으고 만난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 전문적인 비즈니스를 누가 하는 거다? 그게 바로 인베스트먼트 뱅커다. 투자은행이 하는 거죠. 투자은행이. 자, 그래서 투자자도 모아주고 이거 어떤 증권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어떤 증권을 이런 식의 이런 조건을 갖춘 증권을 발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자문도 하고 또 금융감독 당국도 만나고 굉장히 잡다한 그런 일들을 누가 이 IB가 도맡아서 종합 패키지로 해준다. 이게 바로 언더라이팅 업무다. 인수 업무다. 자, 그 인수 업무는 인수 업무를 통해서 보통 이제 수수료를 받아요. 수수료. 근데 수수료가 보통은 적어도 3 내지 4%야. 3 내지 4%예요. 꽤 높죠? 3 내지 4%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1조 발행하면은 300억 원이에요. 이 수수료가. 자, 그리고 소위 이제 그 총액 인수를 많이 합니다. 여기 포함 커미트먼트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이 이 공모가를 산정을 해. 그 주식 발행할 때. 자, 공모가가 얼마가 적당하냐. 이것도 이제 IB가 다 그 자문을 해주죠. 그래서 네가 지금 주당 예를 들어 2만 원에 예를 들어서 1만 주를 발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자문을 해주고 근데 기업이 시장 들고 나가서 2만 원에 1만 주를 팔려고 내놨더니 투자자들이 안 올 수가 있잖아요.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투자은행이 우리 증권사가 총액을 다 뭐 하겠다? 인수하겠다. 대신 좀 깎아줘. 예를 들어서 2만원 공모까지만 적어도 19,500원에 좀 해줘. 우리가 총액 다 인수할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디스카운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수료도 받고 총액 인수를 하면서 또 약간의 디스카운트를 받고 자, 그리고 나서 시장에 이걸 이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신주를. 근데 이게 첫날 막 주가가 막 올라.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처럼 예를 들어서 이게 막 4만 원까지 막 올라요. 뭐 예를 들자면 19,500원에 샀는데, 그래서 이 저 투자은행이 뭐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전액 매각하면은 막 주가 떨어지니까 적당히 봐가면서 분할 매각을 해서 여기서 또 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투자은행들이 잘만 하면은 기본빵 수수료 먹고 총액 인수하면서 약간 디스카운트 할인 받고, 게다가 시장에다 내놓아서 시장에서 시가 자체가 오르는 바람에 이거 다 팔고 털고 나오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누릴 수가 있는 그 기회가 있단 말이죠. 이게 증권사가. 그래서 미국의 그 과거에 잘 나갔던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리만 브라더스, 베어스턴스 뭐 등등 이런 데가 지난 그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 100여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인베스트먼트 뱅킹 업무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금융기관 하면 미국계 투자은행이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MBS, ABS 이런 데 많이 투자하는 바람에 완전히 다 메릴린치 망했고 리만 브라더스 망했고,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을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이라고 하죠. 파산 그 시점을 금융위기의 2008년도 금융위기 아주 본격적인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베어스턴 다 파산했고, 지금 뭐 골드만삭스 하나 그 당시에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그 이 인베스트먼트 뱅킹 그 업무를 해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금융 중개 업무를 하는 거죠. 이 기업과 누구와 그 투자자와의 그 중간에서 금융 중개 기능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가 바로 IB 투자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버퍼, 이게 이제 중개 기능 한다는 거죠. 직접적 다이렉트하게 만나는 게 서로 빡시기 때문에 IB가 이런 그 역할을 해준다. 직접 금융시장이긴 하지만 금융기관 IB의 역할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이 언더라이팅에도 또 좀 그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내가 좀 싸게 총액 인수한다고 해가지고 200원 깎아가지고 19,800원에 제 1만 주를, 1만 주도 아니지 막 10만 주, 뭐 100만 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인수를 했는데 상장을 했더니 떨어져 가격이. 그럼 이거 누가 다 리스크를 감안해야 돼? 감당해야 돼? 그 이거 총액 인수한 IB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죠. 이런 리스크가 있다. 그거 감안해서 언더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개업, 그냥 그 자기네 증권 계좌 통해 가지고 개인들이 이 계좌 통해서 왔다 갔다 그 KRX까지 이 연결을 해주는 이 중개 업무, 이거는 리스크가 없습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수수료를 0.0001%까지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막 내려갔고, 이 IB 업무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게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증권사면 이 IB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IB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금융기관을 예전에 이제 우리가 증권사 이렇게 불렀는데, 금융투자회사 중에서 종합금융투자회사라고 또 이 자본시장법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 주식인수 언더라이팅 업무가 굉장히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긴 하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도 당연히 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당연히. 그렇죠? 자, 규제 당국의 그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제 규제 당국에 처음에 제출하는 게 이 레드 히어링이라고 해서 그냥 그 예비적인 어떤 투자 설명서고, 그래서 이게 계속 왔다 갔다 오갑니다. 이거 뭐 좀 이상하다, 다시 해와라. 그래요? 그럼 다시 해올게. 이게 왔다 갔다 몇 개월 왔다 갔다 오가다가 그래 이제 됐다 하고 이펙티브 판정이 나면은 그제서야 프로스펙투스 사업 설명서와 함께 주식을 발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신문 보다 보면은 증권 발행할 증권 신고서, 투자 설명서 또는 프로스펙투스 등등 이런 용어들이 이제 종종 나오게 되는데, 증권 발행할 때 규제당 금융감독원에다 증권 신고서를 내야 되고 이게 이제 결국은 다 승인을 받아야,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이 투자자들에게 비로소 프로스펙투스 투자 설명서를 배포를 할 수가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네가 주식을 공모 방식으로 팔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구글은 이 IB 끼지 않고 자기네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투자자들을 만나서 증권을 판매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자기네 그냥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그냥 올려서 인터넷으로 자기네가 경매 받아가지고 경매 방식으로 받아서 네가 원하는 물량하고 가격 내세요 해서 그런 방식으로 구글이 그 뭐 할 때 IPO 할 때 그런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그 발행한 사례가 있고요. 이거 이제 그 당시에 구글 주식이 워낙 그 잘 알려져 있고 서로 여기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들이 막 밀려드니까 요게 그 가능한 거고, 한번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세요. IB 끼지 않고 투자은행의 어떤 그 역할 없이 직접적으로 그 다이렉트하게 증권을 이 투자자들에게 발행한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그 이 주식을 공모할 때 주식 발행, 신규 주식 발행할 때 이게 이제 그 특히 이제 공모 같은 건 이제 광고가 허용이 되는 거고, 사모는 광고가 허용이 안 돼요. 그럼 이제 불특정 다수가 막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규제가 그런데, 하여튼 주식 공모 발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광고를 뭐 이런 방식으로 저 애드버타이즈 하는데, 요거 이제 보통 우리가 묘석 광고, 우리말로 이 툼스톤 애드버타이즈먼트라고 해서 꼭 묘비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툼스톤 그 애드버타이즈먼트라는 이런 용어를 쓰고 있고, 우리말로 굳이 이거를 해석을 하자면 묘석 광고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이번 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 4주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